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20페이지 예금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 파트 여러분들 앞부분은 금융 관련되는 기본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험 직전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험적으로 여러분들 뒤쪽에 상품 파트를 좀 시험 임박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고 좀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신다면, 자, 지금 금융 일반 같은 이론적인 파트는 지금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아직까지 어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0페이지 1번 보시면, 자, 금융 주체에는 가계기업, 정부, 금융기관이 있으며, 자, 이중 금융기관은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 또는 자금 공급자이자 세 주체 간의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금융 주체는 여러분들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 금융기관도 주체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자금의 어떤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의 소의 역할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중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자본의 어떤 공급자라든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 자, 금융의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이 있지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자금의 어떤 수요자나 공급자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계랑 기업, 정부 같은 경우는 자본의 어떤 공급자도 자금의 공급자도 될 수 있겠고 수요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죠. 다만 금융기관은 최종적인 자금의 공급자, 수요자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고, 2번 보시면 2번 문제는 여러분들 내부 자금, 외부 자금에 대한 그 구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자금, 자, 기업 내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이고, 기업 이익의 내부 유보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이 포함된다. 자, 그래서 기업 이익을 갖다가 우리 기업 내에서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대표적인 내부 자금, 그리고 감가상각 충당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내부 자금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부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자, 외부 자금에 비해서 아무래도 코스트가 낮고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장 바람직한 자금 조달의 형태로 간주된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한 형태는 여러분 뭡니까? 열심히 기업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 이익을 계속 쌓아놓는 거, 그게 바로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러분들 자금을 가져오지 않고 기업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여러분들 키워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렇지만 내부 자금에 의한 자금의 조달은 극히 비신축적. 그렇죠. 우리가 돈을 아무리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수익 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금이 갑자기 좀 많이 필요로 할 때는,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자본을 충당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에서 비신축적이며 규모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 자금의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부 자금, 외부 자금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외부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자본의 유입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자본을 그만큼 유입시킨 만큼 그만큼 상환하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금융기관으로의 차입이나 주식, 채권 발행 등은 외부 자금에 속하며 내부 자금에 비해 많은 자본의 유입은 가능, 부채 증가 등의 위험도 있다. 2번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외부 자금의 특징이 이렇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 4번은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인데, 그냥 여러분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일단 개념 차이는 뭡니까? 금융기관이 중간에 개재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죠. 그거 통해 가지고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비교를 하시고, 그다음 각 특징, 특히 이제 본원적 정권과 관련해 가지고 본원적 정권의 의미, 그리고 이것이 직접 금융에 속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기출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4번. 주식이나 사채 발행은 직접적 금융에 해당하고, 이러한 직접적 금융으로 인하여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자, 우리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든지 사채 발행은 여러분들, 이거는 직접 금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겁니까? 간접 금융에 해당합니다. 직접 금융에 해당하죠. 주식이나 사채는 직접 금융에 해당하죠. 죄송합니다. 자, 주식이랑 사채 같은 경우 여러분 보통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 주식 공모도 하기도 하고 주식 금융기관을 통해서 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그 발행 자체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기업에서 하는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뿐이지, 주식이랑 사채 같은 경우는 직접적 금융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간접적 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예금이라든지 대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간접적 금융이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직접적 금융에는 주식 또는 뭐 사채 발행, 여기 직접적 금융에 해당하고, 간접적 금융에는 예금, 대출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자, 직접적 금융으로 인해요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자,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시키게 하는 것은 금융기관, 그러니까 자금의 어떤 전문가, 자금과 관련되는 전문가인 금융기관이 개입이 되어야지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에는 자금을 몰아주고, 그리고 수입이 좀 나지 않고 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어떤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개입돼야 된다. 따라서 이것은 간접금융에 해당한다라는 거. 4번 같은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주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래서 앞부분 전단의 설명은 맞지만 후단의 설명은 틀렸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박스에 보시면 직접금융, 간접금융 여러분들 뭐 교재에도 정리를 하셔도 되겠지만, 저 이렇게 표로 이렇게 박스로 정리를 한 거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직접금융이라는 것은 자, 자금의 최종적 차입자가 자금의 최종 대출자에게 주식이나 사채 등을 자, 직접적으로 발행한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기업에서 뭡니까? 기업에서 스스로 발행해가지고 자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금융, 물론 이제 당연히 금융기관이 중간에 개입되긴 하지만 금융기관 명의로 자체로 그것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대표적인 게 주식, 사채, 요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본원적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본원적 증권, 본원적 증권이라는데, 자, 최종적인 차입자,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려는 자가 뭐다? 직접 발행하는 증권을 우리가 본원적 증권이라고. 이건 누가 발행한다? 금융기관 이외의 경제 주체가 발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금융기관 이외의 주체가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 본원적 증권은 어디에 관계된다? 직접 금융에 관계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간접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금융기관이 자금 융통을 매개한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예금, 다음 대출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은행이 차입자인 기업으로부터 사채를 매입하는 거, 사채 매입하는 거, 그리고 대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자,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간접금융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금융경제 일반 보시면 특히 자본 관련해서 그 개념들 있잖아요. 개념들을 꼭 이렇게 명심을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채권 관련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채권 뭐 물론 이따가 한번 또 계속 나오겠지만, 그 며칠 전에, 지난주에 쳤나요? 그 전범위 모의고사에 또 채권에 관련된, 자, 채권 같은 경우는, 자, 뭐, 직접 금융, 뭐, 그런 외부 자금, 내부 자금, 이런 식으로 좀 채권에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편이 여러분들 좀 수험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5번 보시면,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의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장소, 금융시장. 그래서 요런 금융시장 맞죠? 그리고 예금증서, 채권 같은 거는 뭡니까? 금융거래를 위한 하나의 매개체,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금융자산 또는 예금상품이라 한다. 자, 이렇게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얘가 음영 처리하고 밑줄 친 거 있잖아요. 그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그렇게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6번 보시면, 자, 은행이 차입자인 기업부터 사채 매입, 대출하는 것 같이 중개기관이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자금 융통을 매개하는 방식을, 자, 간접금융. 대표적인 간접금융으로는 본원적 증권이다. 자, 앞에 설명을 맞잖아요. 근데 본원적 증권은 앞에서 봤지만 직접 금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X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직접 금융수단, 거래수단, 다음 간접금융거래수단 이러네요. 아까 그대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직접 금융거래수단에는 뭡니까? 대표적인 게 주식하고 채권이 있다. 그리고 간접금융거래수단에는, 자, 예금과 대출이 있다. 그렇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에 그 표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 직접 금융거래수단은 예금, 대출, 간접금융거래수단, 주식, 채권. 서로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8번 보시면 금융시장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금융시장 기능은 여러분들, 자, 먼저 굵은 글씨 키워드 위주로 좀 보세요. 보시면서 그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 됩니다. 기본 강의 시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금융시장의 기능 관련해서 일단 굵은 글씨 어떤 키워드 위주로 보셔가지고 그 내용이 아닌 거 혹시라도 한두 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키우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내용을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그 해설에 보면 6번 시장 교율 기능 있잖아요. 시장 교율과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사례 있잖아요. 뭐 합병에서
합병할 때 인수할 때, 자, 우량 기업을 인수할 때는 주식의 가치 고를 거고, 다음 부실 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 미리 시장에서 뭡니까? 경고 기능, 주식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그 경고 기능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 시장 규율 기능과 관계된다라는 거,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8번 보시면 금융시장 기능으로 자원 배분, 위험 분산, 높은 유동성 제공, 그다음 경제력 집중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금융시장의 기능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 배분. 자, 우리 금융시장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이 개재됨으로써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을 하는 건 당연할 거고, 그리고 뭡니까? 적재적소에 여러분 자본을 고르게 분산시켜가지고 위험 분산 기능도 수행할 거고, 그다음 부동산 같은 어떤 것보다는 훨씬 금융거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금화시키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유통되기도 쉽니까? 그래서 높은 유동성 제공 기능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경제력 집중 완화 기능이라는 거는 자, 우리 금융시장의 기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 완화 기능 같은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박스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꼭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 뭐 그대로 실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보시면 기업 합병 시 주식 가격 하락되는 경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격에 반영하여 인수합병에 제동을 거는 것, 요거는 뭐하고 관계된다 했습니까? 시장 규율 기능과 관계된다라고 했는데, 지문에는 위험 분산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X입니다. X. 자, 이게 교재의 답이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시면 금융거래 만기에 따른 구분에 자, 금융거래 만기에 따른 어떤 구분에 따라서 단기 금융시장, 자본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 자본시장이라는 건 다른 말로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 그다음에 자본시장이 과연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 개념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기가 1년을 기준으로, 자, 단기 금융시장은 보통 만기 1년 이내에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장기 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상 또는 만기가 없는 것, 즉 만기가 없는 것도 여러분 자본시장, 장기 금융시장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시면, 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대표적인 단기 금융시장으로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험성이 커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파생 금융상품과 병행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식, 채권, 우리 주식하고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랑 봤던 거랑 다시 연결시키면 이게 뭐였습니까? 직접 금융거래였습니까? 간접 금융거래였습니까? 직접 금융거래 했잖아요. 직접 금융거래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자, 여러분들 만기가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 만기, 주식 자체는 만기가 없고, 채권 같은 경우도 만기 1년 이내면 여러분들 자본을 빌림에 있어서 만기가 그렇게 짧아버리면, 자, 정말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그렇게 만기가 짧으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 여러분 자본시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박스로 보시면 저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요 표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채권을 기준으로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시장, 그다음 만기 1년 이상인 채권이나 또는 뭡니까? 만기가 없는 주식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특징들 잘 좀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자, 만기가 여러분 짧으면 짧을수록 그 만기가 1년이면 시장의 어떤 변동에 따른 그 위험, 리스크도 뭡니까? 그 작으니까, 그 만기가 작으니까 그 리스크 자체도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본시장 같은 경우 만기가 크기 때문에 자, 그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손실에 따른 위험이 큰 것은 여러분들 자본시장이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자, 그렇게 리스크가 큰 만큼 자, 다른 어떤 파생 금융 상품하고 병행해서 투자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금융 시장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보시면 콜,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정, 양동성이 아니라 양도성입니다. 양도성 예금정서 시장, 한매적금부 채권 매매 시장, 표제업무 시장, 통화 안정 정권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여러분 콜 시장, 그러니까 콜 시장, 다음에 양도성 예금정서, 환매적금부 우리 뒤쪽에 금융상품 쪽에도 나올 거지만 이런 것들 위주로 단기 금융시장이구나 이런 거 좀 보시고, 그다음 자본시장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단기 금융시장에 비해서 통화 정책과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복잡하다라는 정도, 그냥 그 정도의 어떤 개념 정도만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24페이지 그 다음 보시면
그 박스 안에 그 굵은 글씨하고 밑줄이 되어 있는 거, 이 부분 여러분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둘 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에 파급되는 경로로서의 역할을 둘 다 수행한다. 물론 이제 먼저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그 단기 금융시장의 어떤 그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에 따라 단기 금융시장이 우리 그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면 단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단기 금융시장의 어떤 영향이 이제 자본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즉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둘 다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효과가 파급되는 경로로서 역할을 둘 다 수행한다는 거 꼭 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앞에 뭐 단기 금융시장은 그 경로로서 역할을 하지만 장기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다. 이런 질문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13번 지문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단기 금융시장과 달리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파급되는 경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닙니다. 둘 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기업어음시장, 양도성 예금정수시장 이런 것들 아까 뭐 있습니까? 단기 금융시장.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른 자금 손실의 위험은 작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1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관련해서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정서가 거래되는 시장을 채무증서 시장이라고 하는데, 양도성 예금시장, 국채, 회사채 등의 채권 시장은 자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채무증서 시장. 그 개념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증서 시장과 관련해서도 저 박스에 여러분 내용이 정리됐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채무증서하고 여러분 주식하고는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5번 보시면 주주는 자녀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으나 채무증서 소유자는 자녀재산에 대해서 지분권을 행사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주식하고 채무증서하고 채권이죠. 채무증서 또는 뭐 채권. 자, 이거 여러분들 그냥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자, 우선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 자, 동일한 그 순서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우선 변제권 있는 거는 여러분들 채무증서 시장이죠. 무슨 채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의결권 있죠. 의결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채권을 가진 대로 기업에서 만약에 기업이 파산됐어요. 기업이 파산했으면 나는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 채권에 해당되는 금액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업이 나중에 파산을 해서 1억의 가치가 남았는데 자 A, B, C, D라는 사람이 자 뭐 5천의 채권, 4천의 채권, 5천의 채권, 2천의 채권, 2천의 채권, 5천의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자 5천 다 채권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럼 먼저 우선순위로 5천을 가져가고 나머지 2천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 3천에 대해서 2천 가져가고 이 사람은 그럼 4천을 손해보느냐? 그건 아니고 자 우리 민법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요거 지금 수익을 이거 채권과 관련해서 자 요거는 자 해당되는 채권 금액만큼 배당 안분. 자 그래서 이게 전체가 14분의 5죠. 14분의 5, 14분의 2, 14분의 2, 14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럼 1억에 대해서 1억 곱하기 14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등한시하고 자기가 먼저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자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돈을 그 자신의 어떤 채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채권 금액이 자 14억이 남았다. 14억이 남았다 그러면 딱 좋죠. 14억이면 5억, 2억, 2억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권이고 다만 채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 우리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해라 뭐 경영 간섭 관련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결권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사항 우리 주주총회 있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언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내가 주식 가치만큼 내가 금액을 보전해달라. 그건 안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여기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 의결권이 있다. 그럼 채무증서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 의결권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결권, 여기는 지금 지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분권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의결권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이 있는 만큼 그 회사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의결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지분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15번은 자 서로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그다음 16번 보시면 채무증서 소유자는 고정된 수입 발생으로 미래 현금 흐름이 보다 안정적이다. 이에 반해 주식은 자 그렇죠, 손해 발생 위험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주식으로 여러분들 손해 보신 분들 많다라는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16번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자 전환사채와 우선주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전환사채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도 주식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은 뭐 이렇게 특징 있잖아요. 의결권 있고 지분권, 뭐 의결권 지분권이라고 할게요. 자, 채무증서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놈의 전환사채와 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자 요 주식과 채무증서의 복합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물론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지 그 내용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럼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럼 주식과 채권의 복합적인 성격 맞네요. 우선주의 경우는 의결권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다. 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원래 주식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의결하고 회사가 뭐라든 내 의견을 반영하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다만 뭐다? 그 주식만큼의 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주식과 달리 의결권은 없고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건 뭐 복합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 뭡니까? 기본적인 성격은 주식인데 주식의 어떤 의결권의 기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의 기능이기 때문에 채무증서 그 우선주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17번은 X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박스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전환사채 우선주 관련해 가지고 자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에 비해서 뭐가 인정된다? 우선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발행시장, 유통시장, 그것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18번 발행시장은 투자자가 보유한 회사채나 주식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금상품의 유동성을 높여준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발행하고 여러분들 유동성 확보하고는 뭐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발행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전전 유통됨으로써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채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8번은 그냥 이거는 유통시장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통시장 개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왜냐하면 쉽게 현금화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수요자, 자금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준다. 자, 유통시장이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 발행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유통시장에서 여러분들 자, 이 주식이 한 3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새로운 어떤 신규주, 그 신주를 발행할 때, 그러면 3만 원에 거래하는데 그 신주 발행하는데 한 5만 원에 발행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그 신주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보고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공모를 해서 신주를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통시장이 발행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금 수요자의 어떤 자금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거래소 시장은 자, 시장 참가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 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집중되도록 한 다음 이를 표준화된 거래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조직화된 시장으로 거래 정보가 투명하고 익명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거래소 시장, 자, 어떤 룰에 맞춰가지고 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분들 룰에 맞춰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투명성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투명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익명성 관련해서 이게 높습니까, 낮습니까? 막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보면 이걸 많이 이제 여러분들 뭐 고민하고 막 어떻게 높은가 나쁜가 고민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러분 투명성하고 익명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투명성이 높다라는 거는 아시겠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자 투명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투명성, 익명성 같이 간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익명성도 높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것은 누가 거래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거래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리 요즘 많이 컴퓨터로 많이 하시잖아요. 컴퓨터로 많이 할 때 제가 만약에 얼마 가격에 내놓은 주식이 누가 사가는지 우리 압니까? 주식이 얼마에 호가 얼마에 가격에 올려놓고
주식을 자기가 매도를 하려고 올려놨을 때 누군가 그것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내 주식을 사간 사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익명성, 누가 샀는지 모르니까 익명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거래소 시장 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공정한 룰에 따라서 그 거래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다. 그러나 그 개념을 뭐 생각하지 않지라도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투명성과 익명성이 높고, 그럼 반대로 거래소 시장이 반대되는 경우니까 장외 시장이잖아요. 장외 시장. 장외 시장 같은 경우는 장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투명성과 익명성이 어떻습니까? 낮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잘못된 설명이다. 자, 그리고 제가 박스에 거래소 시장, 장외 시장 그렇게 표로 딱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좀 정확하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거래 정보가 투명하고, 우리 대표적인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거래소예요. 한국거래소가 대표적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대표적이고, 여기에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등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하는 게 바로 거래소 시장이고, 장외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외니까 여러분 뭡니까?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떤 거래소에서 여러분 어떤 룰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사고 파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거래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직접 거래 시장이고, 그다음에 점두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두 시장은 여러분들 좀 개념을 기억하세요. 점두라는 건 쉽게 말하면 중간에 뭐가 딜러나 브로커가 개입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떤 채권이라든지 그런 걸 팔려고 할 때 중간에서 그것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 바깥에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외 시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점주 시장은 장외 시장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장외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랑 익명성이 어떻습니까? 낮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거래가 되잖아요.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디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거 꼭 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파생 금융 상품 등도 이런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처럼 나올 수 있겠죠. 점두 시장은 거래 정보가 투명하다는 장점. 점두 시장은 뭐랬습니까? 장외 시장. 장외 시장은 뭐다? 거래 정보 투명성, 익명성이 낮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20번 X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요거는 뭐 확인하시면 되고, 22번 보시면 자, 환율을 매개로 이종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 외환 시장 맞습니다. 이종 다른 종류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이 외환 시장이고, 전형적인 점두 시장이다. 그 여러분들 외환은 여러분들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이런 식의 어떤 점두 시장, 브로커나 딜러에 의해서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장외니까 여러분들 장외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형적인 점두 시장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점두 시장에 전형적인 점두 시장이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국채, 지방채, 회사채 이건 뭡니까?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전형적인 단기? 채권은 아까 우리 장기였습니다. 장기금융, 즉 자본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23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4번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기출이네요. 2010년 기출인데, 직접 금융거래 수단에는 직접은 뭡니까?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가 직접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채권하고 주식이었잖아요. 요거는 직접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1번 해가지고, 자, 이게 2012년 기출인데, 자, 채권 시장에는,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 이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회사채. 그러면 여러분 국채, 지방채, 회사채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거,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 발행 주체에 따라 맞잖아요. 근데 판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판매, 다시 팔았다가 다시 그것을 재매입,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넘겨주는 채권이잖아요. 우리 뒤쪽에 물론 나오겠지만, 요거는 이런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24번 다시 1번은 X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25번 보시면, 자, 프리보드. 자, 이 개념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셔야죠. 프리보드. 종전의 제3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상장되지 않은 그 주식 있잖아요. 그거 거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채무증서 시장이 아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우리 했던 거니까 넘어가시고 기출인데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7번 보시면 이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 시장에서의 어떤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도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 당연히 돈의 흐름, 돈의 공급이 많으면 그 이자도 다운될 것이고 돈의 수요가 많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8번, 뭐 29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교재 내용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8번 보시면 가계 소득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이자는 자 여러분 좀 그러네. 일반적으로 이자는 자 상승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요? 자 보시면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따르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하고서 남는 돈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우리 돈에 대한 어떤 저축에 대한 여유분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자금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금의 공급이 많아졌다.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상승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한다? 자, 소비가 증가하면 우리 뭡니까? 수입은 그대로인데 소비가 증가하면 그 차임은 그 저축할 수 있는 여윳돈은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저축은 줄어들 것이고 저축이 준다는 것은 공급이 준다라는 거. 공급이 줄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급이 줄면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에 게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이자는 감소될 것이고 소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이자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암기하기보다는 그 여러분들 자 경제에 있어가지고 자 이게 뭡니까? 공급 곡선이고 자 이게 수요 곡선이다라고 하면 자 공급은 어떻습니까? 공급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자 공급이 늘어났다 그러면 뭡니까? 가격은 다운되는 거고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가격은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증가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자도 자 자본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여러분들 자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이 만약에 자 늘어났다 그러면 뭐 공급량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자 공급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자 공급이 늘어나면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가격이 이만큼 자 이게 뭐 100만 원이었다고 하죠. 100만 원 했다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씩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관련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다운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차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이자가 높은 그 대출에 있어서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9번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30번 한번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한국은행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통화량을 늘렸다. 그러면 뭡니까? 돈의 자금의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앞으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갖다가 시장에도 돈을 갖다 엄청 풀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그 돈과 기존에 그 어떤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존 금리로는 여러분 뭡니까? 통화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많이 풀면은 그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 물가가 상승하면 그 물가 상승분에 대해만큼 예전에 예전에 어떤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이 그 예전 물가로 여러분들 생활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뭘 할 수밖에 없다.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그 이자의 실질 가치 그냥 여러분 이렇게 좀 하시고요. 국가의 통화를 증가시켜서 통화가 증가됐다. 그러면 이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통화입니다. 통화. 통화. 통화가 증가했다. 통화가 유입됐다. 그러면 이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금리는 더 높일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번, 32번, 33번 그 관련해서 금리 관련해서 금리의 종류, 금리의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실질금리하고 자, 실효금리의 개념만 좀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자, 반영하지 않고 이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보는 것을 우리가 명목금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그럼 물가 상승률을 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실질금리고, 그리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우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우리가 실효금리라고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1, 32, 33 그렇게 좀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4번 볼게요. 자, 50만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1년은 원금 50만 원과 이자 금액 10만 원을 받는다면 이 경우 수익률은 20%가 된다. 즉 수익률은 투자 수익, 여기서는 이자 금액을 자, 투자 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채권과 관련해서 여러분 수익률 그리고 할인율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되고, 수익률과 할인율은 자, 같다? 같은 것은 아니죠. 같지 않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들 또 계산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재에 나온 거 그냥 기본 교재 여러분 보신 기본 교재에 나오는 내용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숫자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이걸 계산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50만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1년은 원금 50만 원과 이자 금액 1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랍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에다가 벌어들인 가격에 백분율을 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를 했습니까? 얼마를 들였어요? 비용을 50만 원을 지불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벌어들인 돈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5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 그 수익률은 20%다. 이 똑같은 문제. 이걸로 여러분들 만약에 할인율을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인율. 그러면 제가 자, 할인율 얼마에 지금 가격이 지금 된 거예요? 50만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이자 금액 10만 원을 받는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자, 60만짜리 원래 채권에 60만짜리 채권을 10% 그러니까 60만 원짜리 채권을 자, 이 문제로 바로 이렇게 응용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60만짜리 채권을 지금 50만 원에 제가 산 뒤 다음에 60만 원을 받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할인율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할인된 가격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50만 원. 이걸 갖다 여러분 50분의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원래 채권 원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채권의 가격 즉 60분의 그 다음에 할인된 금액이 얼마죠? 1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 20%보다는 작은 뭐 1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수익률하고 할인율은 같지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할인율 문제는 35번 문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10만 원 할인된 90만 원에 사고 1년 후 100만 원을 받는 경우 경우의 할인율과 9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채권을 구매하여 1년 후에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같다. 자, 이 문제를 갖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100만짜리 채권을 지금 10만 원 할인된 90만 원에 사고 때 할인율. 자, 1번. 여기 할인율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율 보시면 100만짜리 채권을 10만 원 할인된 90만 원에 샀다. 자, 우리 할인율이라는 거는 뭐다? 제가 산 그 할인된 원래 기존의 채권의 가격을 갖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죠. 채권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짜리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자, 지금 얼마 할인된 거? 10만 원 할인된 거. 거기에다 여러분 샀다.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해서 10만 10%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 주고 샀다 했습니까? 90만 원에 샀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린 비용은 90만 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은 아까 90만 원에 사서 나중에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0만 원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럼 90만 원분의 10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되면 9분의 100이네요. 9분의 100은 11.1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서 할인율과 수익률은 같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복리, 이자에 대한 이자 역시 감안한다라는 점에서 36번 맞고요. 그 다음에 콜금리 정도. 자, 콜금리라는 것은 아까 우리 단기 금융시장에서 우리 콜금리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금 증서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콜금리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장기 자금 거래가 주어지는 요게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X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은 자,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이 자, 100만 원짜리 채권이다.
이거 자 만기 도래시 여러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게 90만 원 채권 가격이 지금 90만 원이 형성되고 80만 원이 형성됐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제가 수익을 10만 원 얻을 수 있지만 여기는 20만 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의 수익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과 수익은 여러분들 정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형성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8번 보시면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은 정의 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오를수록 채권의 수익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9번부터 39번부터 46번까지는 우리 금융기관 그 관련해서 종류들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6가지로 그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일반 그리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 점점점 해서 나중에 예금 금융보조기관이죠. 금융보조기관까지 이렇게 6개 구분하셔가지고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번 보시면 자,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은행 업무를 핵심적으로 하는 비은행. 얘네들은 비은행이 아니라 뭡니까? 은행입니다. 은행에는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인데 여기는 특수은행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은행에 분류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보시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주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은행과는 다른 규제를 받으며 특히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근데 자, 여러분 앞에 질문은 맞는데 자,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되거나 없을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이걸 아예 안 된다라는 말 그 자체가 여러분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 자, 여러분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가끔씩 보면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말장난으로 여러분 수험생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정말로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이거 헷갈린다고 말장난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그 속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아니면 이거는 이런 내용 때문에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얼른 뚝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자, 이거 뭐 독선적으로 이렇게 말장난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거는 말장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법령에 있어서 해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자,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정말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기관에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자, 그게 만약에 재량 규정이라면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그것을 해주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그건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떤 우리 뭐 국가 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자, 재량사항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그 국가 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에 따른 어떤 뭐 국가 배상이라든지 뭐 손실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청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 그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특히나 40번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 안 한다. 물론 그것도 맞긴 하지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는 거 그렇게 꼭 좀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건 우체국이죠. 우체국은 금융기관 분류에 어디에 포함이 된다? 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그리고 보험, 우리 우체국 보험도 있잖아요. 보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은행과 보험회사에 분류된다. 은행 아니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번 관련해서는 금융거래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여건 제공 주된 업무로 한다. 그래서 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 신용보증기관, 금융감독원 같은 좀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기타 금융기관이 아니라 뭡니까? 금융보조기관. 이렇게 기타 금융기관과 금융보조기관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43번 같은 경우 자, 기타 금융기관으로 우리 대표적인 게 리스,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같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 신탁회사, 한국거래소인데 자, 한국거래소 우리 국가기관, 국가에서 우리 운영하는 개입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보조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거래소가 잘못됐네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그 다음에 여러분 44번, 45번, 46번 뭐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46번에 여러분 박스에 보면 그 금융기관의 분류 제가 그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그래서 지문 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런 해설 같은 거 여러분들 좀 건너뛰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해설이랑 그렇게 비교를 하면 한번 볼 때 여러분 이해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 기억에도 잘 남고 그냥 일반 기본서 교재 보는 것보다 지문화된 거 보시고 밑에 이제 해설 내용 같이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제가 해설을 좀 많이 실으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기억이 훨씬 오래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6번 여러분 정리 안 되신 분은 이 표를 통해서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번 보시면 우체국으로 예입된 예금은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 자, 우리 국가가 자 우체국 예금과 관련해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전액 국가가 보증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장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상에 보장한다라고 해서 글자가 엄청 커졌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우체국 예금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전액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8번은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여러분 우체국에서 우리 과거 옛날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우체국에서 예금 상품부터 먼저 다뤘을까요? 아니면 우편 업무부터 먼저 다뤘을까요? 우편 업무부터 다뤘겠죠. 그럼 연역을 갖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몇 년에 뭐 이런 거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 예금 업무라는 것은 뭡니까? 우편 업무의 부대 업무로 취급됐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48번 우체국은 최신 업무 즉 우편 업무와 우체국 예금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맞죠? 근데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최신 업무는 우체국 예금 업무의 부대 업무로 운영됐다. 반대로 됐네요. 그 예금 업무를 하다가 우리 우편 업무를 갖다가 부대 업무로 한 게 아니라 우편 업무 속에 우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가 우체국 예금 업무를 부대 업무로 그렇게 운영되었던 거죠. 그래서 48번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연도라니 그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자, 이 흐름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절대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9번 보시면 자 우편안과 우편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개념만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또는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 수단 이걸 우리가 우편한이라 하죠. 그래서 온라인 또는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 수단을 우리가 우편한이라 하는데 우편 대체를 해서 잘못됐고 각종 수납, 공과금, 자동 이체 등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 우체국 그 대체 계좌를 이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우편 대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는 자 요즘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0번 보시면 자 우체국 예금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 거치식, 정리식 이제 뭐 여러분들 이게 몇 회독 되신 분들은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종류, 가입 대상, 금리 같은 거는 자 정확하게 체크를 하세요. 누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다. 맞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1번 우체국을 민영금융기관에 개방하여 수납, 입출금 서비스 등의 업무를 통해 민영금융기관의 창구방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체국은 자, 민영금융기관의 어떤 창구망 역할을 지금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에 이건 여러분 시험 나올 가능성이 정말 극히 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교재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우체국 금융의 특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금 업무 일반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자 예금 계약은 예금을 수납받은 수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비한 후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하면 된다는 점에서 소비 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예금 계약은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앞에 설명은 맞아요. 자 우리가 제가 만약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 입금하는 순간에 은행에서 뭡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저는 그 10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뭐 담보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여러분들 은행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지 그거는 그 돈 100만 원을 받는 금융기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된 기한이 있거나 아니면 약정된 기한이 없는 거 제가 언제든지 청구하면 그 100만 원의 금액만큼 뭡니까? 동질 뭐 금액 돈 화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동질 동량 그걸로 반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같은 품질의 그 같은 금액만큼 뭡니까? 100만 원 그리고 약정된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금전 소비 대차가 아니라 금전 소비 인치라 그랬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 대차도 여러분들 자 이건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금을 하면 만약에 그쪽에서 돈을 자 소유권을 자 우리 그 수납받은 그쪽 그 금융기관에서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음에 반환할 때는 동질 동량 동질
동종, 동질, 동양 뭐 이렇게 준다라는 점에서 같은데 차이가 여러분들 소비 대차, 금전의 말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소비, 임치, 요건 지금 예금계약 소비 대차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비 임시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내용은 자 우리 소유권을 상대방 그러니까 금융기관이에요. 소유권 상대방 금융기관 취득하고 난 다음에 동질, 동양, 뭐 동종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반환하면 족하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소비 대차도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자 우리 금융거래에서 가지고 자 우리 예금을 갖다가 그 출금 반환할 때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즉시 준다라는 거. 반환 청구하면 바로 그냥 즉시 반환해야 된다는 거. 청구 시 즉시 반환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청구 시 즉시 반환이 아니라 먼저 청구하더라도 자 상당한 기간을 허여를 해줍니다. 즉 최고 그러니까 청구가 여러분 최고거든요. 돈 달라라는 게 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간 경과 후 반환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소비 임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예금 계약이다.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 돈 빌리고 가는 데 있잖아요. 돈 빌리고 난 다음에 돈 갚을 때 어떻습니까? 언제 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즉 만약에 약정의 기일이 지나더라도 자 1월 1일까지 6월 뭐 30일까지 돈을 자 이자 얼마로 해서 주겠다라고 하더 6월 30일 날 돈 달라 기한이 됐어요. 돈 달라 그렇더라도 그 기한이 우리가 청구하는 순간 만약 기한이 없는 거라고 제가 말이 좀 돌고 있는데 기한이 없는 거라고 만약에 했을 때 돈을 빌려줬을 때 야 너 지난번에 돈 빌려가 한 100만 원 줘라고 했을 때 돈 줘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뭡니까? 그 사람이 뭐 바로 줄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허여되더라도 여러분들 상관이 없다.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금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돈 달라고 했는데 내일 오세요. 3일 뒤에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즉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소비 임치고 근데 이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금 계약이 소비 임치의 대표적인 거라면 자 소비 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 자 몰라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하죠? 대출 돈 빌리는 거 대출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금융기관은 상인이란 말은 뭡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기관 상인 맞습니다. 금융기관과 체결한 예금계약은 상사임치계약 맞네요. 따라서 예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자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인데 자 우리 상법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5년 그러니까 여러분 소멸시효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5년의 소멸시효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합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자 부합계약이면 자 작성자에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리하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의 내용이 애매하다. 약간에 따라서 체결한 계약 우리 부합계약이라는데 그 약간의 내용이 애매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하게 해석이 돼야 될까? 그래서 작성한 사람. 그래서 보통 금융기관이 그 약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이 되고 그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건 누가 입증합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이 자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여러분들 자 4번은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뭐 잠깐 이렇게 진도별 모의고사 풀면서 자 이런 비슷한 문제를 내면서 같이 풀었는데 자 이거는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 내용을 소멸시효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게 이런 식의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좀 뭐 소멸시효라든지 물론 법 전공하신 분들의 소멸시효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그런 쪽이 아니시니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그렇게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볼게요. 자, 갑은 2000년 1월 10일을 마지막으로 보통 예금 거래를 하지 않았다. 통장에는 잔액이 400만 원 남아 있었고 갑은 오랫동안 통장 속에 잔액이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다가 2004년 12월 1일에 우연히 통장 정리 중에 잔액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잔액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통장을 가지고 은혜로 간 갑은
예금의 인출을 원해서는 은행 기기 교체 작업으로 다음날 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극적으로 생존한 갑은 2006년 1월 9일에 통장을 들고 찾아가 은행에서 자신의 예금 인출을 요구하였다. 아래 설명 중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시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 소멸시효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여러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멸시효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권리 행사를 한 때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00년 1월 1일 1월 10일이죠. 1월 10일.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 막 예금 거래를 막 했겠죠. 그래서 예금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금 계약 성립된 건 안 나와 있지만 이전부터 성립해가지고 막 거래를 무수하게 많이 했겠죠. 하다가 요때를 기점으로 이제 더 이상 예금 거래를 안 했습니다. 400만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 그러다가 2004년. 자, 2004년 12월 1일. 우연히 자 우리 통장을 발견하고 400만 원 있었구나. 그러면 400만 원 찾으러 가야지 하고 그 다음날 자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는데 근데 은행 인출을 했지라 은행 기계가 고장났다고 다음날 오세요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본인의 기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오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생존한 갑은 이제 뭡니까? 2006년 1월 9일 날, 자, 뭡니까? 통장을 들고 다시 가서 예금 인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은 알겠죠? 그래서, 자, 파란만장한, 자, 우리 400만 원 찾기 위해서 파란만장한, 자, 어떤, 시간을 보냈던 갑인데, 1번 보시면,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죠? 예금 채권 소멸시효 5년 그렇게 좀 보시고, 상사 채권 소멸시효 5년 보시고,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갑은 자신의 예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자, 2번이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 근데 예금 거래를 마지막으로 한 게 여러분 2000년 1월 10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이 자, 자신의 권리 행사를 주장한 게 2004년 12월 2일. 자, 요거 보시면 5년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안 지났죠. 그럼 자신의 권리 행사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소멸시효 지났어요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돈을 못 찾고 결국은 돈을 찾은 게 나중에 2006년 1월 9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5년이 초과된 거잖아요. 5년이 초과된 거. 근데 자, 그렇게 되면 예금을 반환할 수 없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근데 요거 때문에 자, 이게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돈 달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금 거래를 한 거는 여기지만 중간에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거.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 자신의 권리 적극적으로 주장 수단이 뭡니까? 내용 증명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요거는 뭐다?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여기는 그 다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0일부터 2004년 12월까지 했지만 다시 이때부터 이제 5년을 기산하는 거예요. 5년. 그러면 언니가 2009년 12월 1일 전날까지 이때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00년 12월 1일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 12월 1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 5년이 그럼 요 사이에는 뭡니까? 소멸시효가 이때 5년이 다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자, 소멸시효는 자, 완성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예금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소멸시효의 경우 채권자가 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행 청구를 하였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므로 갑은 2004년 12월 1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정답인 거죠. 그래서 3번 O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직접 시험은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 보시고 어쨌든 소멸시효 진행은 마지막으로 우리 예금 거래를 한 때부터 진행을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보통 예금, 저축 예금, 반환 기한 정하지 않은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맞습니다. 근데 자, 요거는 여러분 뭡니까?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자, 질권 설정은 여러분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질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양도랑 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뭐 차이를 못 느끼나요? 원래 느껴야 됩니다. 자, 질권이라는 건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는 부동산이 있는데 전당포죠. 전당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예금 통장을 가지고 전당포에 맡겨놓고 대신 뭡니까? 돈을 빌리는 거.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권 설정 같은 경우는 자,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이런 경우는 뭡니까? 아무리 금융기관이 허락을 하더라도 이것은 질권 설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 예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금 제가 100만 원에 예금 통장이 있다. 그걸 딴 사람한테 넘기고 그 사람이 뭡니까? 은행 금융기관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그 양도할 때 양도인이 그것을 예금 통장을 양도할 때 금융기관에 승낙을 받으면 양수인 즉 그 예금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금 양도 같은 경우는 자 금융기관이 허락하면 가능하지만 질권 설정은 안 된다는 거고 좀 그렇게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자 질권 설정은 안 된다.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기한의 이익은 어디에 있다? 예금주가 아닌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금이라든지 정기예금, 우리 예금 같은 경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기가 3년짜리 제가 1,000만 원을 3년을 넣었다? 그럼 중간에 깨는 거 원칙적으로 원래는 안 돼야 돼요. 왜? 그 3년 동안 그 금융기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요 돈에 대해서 3년 동안 내가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터치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3년 만약에 예금 거래 기간이 딱 3년 약정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예금주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지만 대부분 근데 여러분 중간에 해지하면 그 금융기관은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럴 만한 내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뭡니까? 약정된 이자보다는 좀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예금주로서는 좀 불이익을 좀 감수하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소음적으로 중요한 기한의 이익은 금융기관에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예금주에 있어서 언제든지 반환 청구 가능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만기일 전에는 예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그 개념만 보시면 돼요. 7번, 8번 상호 부금이다. 그런데 자 우리 보면 미정리, 미결제, 기타 다른 예금 종목으로 처리가 곤란한 일시적인 보관금 요걸 뭡니까? 별단 예금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관련해 가지고 어음수표 지급 사무 처리를 위임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금전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을 우리가 당자 예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자 예금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논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하시고 거기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번 보시면 자, 9번은 여러분들 빠지긴 했지만 자, 예전에는 예금계약 같은 경우는 요물계약이라고 교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물계약인지 낙선계약인지 그건 여러분들 누구의 견해가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뭡니까? 여전히 요물계약성을 띈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요물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뭐까지? 금전을 급부 인도받은 때 그러니까 돈을 받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한 때 뭡니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요물계약입니다. 낙선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번, 10번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의 기본 개념만 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11번 점액수금 같은 경우 우체국 수납 지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점포 외에서 그 예금을 수납할 근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 외에서 돈을 수납받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을 가져다가 그 금융기관에 우리 접수하고 처리한 때 그때 뭡니까?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다만 우리 우체국장 아니면 은행 지점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점액수금에 대한 근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 바깥에서 돈을 수금하는 즉시 그러니까 돈 입금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그 차이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체국 수납 직업인 자 A가 수납 직원이에요. 지점장이 아니네요. 고객의 편의에서 고객이 사무실에 가서 예금 계약서를 작성, 예금을 수령하였다가 은행으로 돌아오는 길에 받은 금전을 분실하였다. 이때 고객이 수납 직원 A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변론하고 우체국에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자 이게 진도울 모의사에 제가 나름 그 사례식으로 그렇게 좀 넣어놓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 꼭 좀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하시면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렵진 않으실 건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자 수납 직원이에요. A라는 사람은 수납 직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 우리 점포가 있으면 점포 바깥에서 점포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수납 직원 A 같은 경우는 점포 우체국이라고 할게요. 우체국 바깥에서 이거 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도중에 금전을 분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전을 분실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예금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체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금전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그때 뭡니까? 계약이 성립하는데 아직까지는 수령 단계에 있고 여러분들 우체국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안 했습니다.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안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낭비하려고 하지 말고 잘 봐요. 예금계약이 성립해야지만이 자, 이 거래 고객이 갑이라고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예금계약이 성립하면 누굽니까? 돈이 엄청 됐다마는 누굽니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계약에 따른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갑은 뭡니까? 만약 1억 원이라고 할게요. 1억 원에 대해서 우체국에 대해서 야, 너 직원인 A한테 돈을 주고 났는데 그 예금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나한테 1억 원 달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우체국에서는 그것을 항변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계약이 성립해야지 거기에 따른 어떤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경우에는 갑 같은 경우는 자, 우체국에 대해서는 자, 우리 예금계약을 전제로 예금계약 성립을 전제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분실했으니까 누굽니까? A에 대해서만. 근데 A 같은 경우 수납 직원에서 1억 원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뭡니까? 예금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돈 많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체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태도는 항변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례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런 식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예금계약이 성립이 언제인가 요게 그리고 점액수금이라는 거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체국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TM기는 뭡니까? 확인 버튼 누른 때 성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 투입한 때가 아니라 확인 버튼 누른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15번 우리 증권의 타점권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예금계약이 성립해야지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금계약이 성립을 전제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 뭐 기본 강의 시간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렵고 자 여러분들 참 두 가지 추심위임설하고 양도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심위임설이라는 거는 뭡니까? 일정한 시간이 그러니까 반환 부도 그 기한이 지나고 이제는 자 반환 해줄 부도에 어떤 위험이 없을 때 그때 그러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충족되었을 때 뭡니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제가 정지 조건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 위험 반환 시간이 지나고 그때 이제 뭡니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고 양도설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은 성립하되 만약에 그게 그 사이에 부도 처리되거나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다시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보시고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추심위임설의 입장이다라는 것까지 그것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15번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양도설하고 추심위임설의 개념이가 그렇게 확인하시고 16번 보시면 자 신한은행의 증권으로 특정 은행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신한은행 증권으로 3월 1일 자 우체국 어쨌든 여기 타종권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체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체국 입금한 경우 3월 2일에 그 증권이 부도 처리되어 반환이 되어야 하는 것임이 밝혀진 경우 자 볼게요. 1번 추심위임설에 의하면 3월 1일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지만 3월 2일에 부도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누구 입장인가? 양도설입니다. 양도설은 일단 계약은 성립하지만 이후에 뭡니까? 그 부도 처리되거나 그렇게 완전한 증권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에는 뭡니까? 소급해서 그 계약이 우리 성립한 날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게 바로 양도설의 입장이에요. 1번은 양도설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그럼 반대로 양도설이면 계약 당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이 부도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명확한 시점이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그때 명확한 시점이 되는 그 순간 명확한 시점이 되는 그 순간 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그렇게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그 순간 뭡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냥 사실관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 한번 볼게요. 위에 지문에서 그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고 설명도 다소 부적절하다. 즉 추심위임설에서는 계약 당시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정권의 부도가 부도처리되지 않는 것이 명확한 시점에서야 계약 성립을 인정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틀렸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양도설의 경우 타정권의 정권유가 입금되면 바로 그때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후 부도처리 등이 되면 소급해서 계약을 무효를 한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 개념은 여러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양도설이 아닌 추심위임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18번은 여러분들 앞에 문제 내용과 같은 거니까 그냥 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점의 수금, 영업점 위에서 하는 점의 수금과 관련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9번 보시면 자기함수표, 자증권, 요거는 뭡니까? 입금 즉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자정권 입금했을 때 발행인이 당좌 예금 잔고에서 그 액면의 상당액을 인출한 다음 예금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자, 했죠. 우리가 당좌 예금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고 거기에 따르는 뭐 수표라든지 어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게 막 유통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그 예입자, 그 발행인의 그 통장 잔액에서 그걸 이제 빼면 금융기관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어음을 들고 온 사람에게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불하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발행인의 통장에서 그것을 빼가면 되니까. 그래서 자정권을 입금했을 때 발행인이 당좌 예금 잔고에서 그 액면 상당액을 인출한 다음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잔고 확인 없이 입금 기장하고 잔고를 나중에 처리할 경우 발행인의 잔고에서 현실로 인출되어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더라도 예금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거 성립. 자, 예금자의 계좌에 자 보시면 나중에 처리한다. 잔고 나중에 처리하고 자 그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뭡니까? 예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죠. 예금 계좌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정권 입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그렇게 따르면 돼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행인의 계좌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원래는 계좌에서 빼가지고 그 준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냥 뭐 그렇게 바로 송금해도 되고 아니면 은행 금융기관을 거쳐서 그렇게 줘도 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자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정권 입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A은행에서 발행한 증권이 있다. 근데 이게 자 누가 갑이 발행을 했어요. 갑이 발행을 했다. 그럼 갑이 A은행하고 당좌 예금 통장을 만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발행을 하면서 1천만 원을 자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고 자, 갑이 발행하고 난 다음에 이게 병 뭐 사업하시는 분들 어무로 많이 돌리잖아요. 그래서 정까지 됐어요. 그 정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자 갑 A은행에 자 이거 1,000만 원짜리 그 채권으로 1,000만 원짜리 채권으로 나 은행에서 그 예금을 할래요라고 했을 때 자 A은행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게 말하면 2,000만 원을 갖다가 뭡니까? 이 갑이 발행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을 이 정 통장에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갑은 자 뭐 필요한 만큼 다 사용을 했던 거고 정 같은 경우는 그 채권으로 자신의 예금 계약을 성립시킨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보실 게, 자, 21번 예금거래 약관이 거래 당사자 구속하는 근거 헌법과 법령에 약관은 거래 당사자를 구속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헌법에 이런 건 내용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내용이 자, 그 예금거래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걸 확인하니까 하고 내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약관 보시고 막 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당사자의 어떤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합의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2번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한번 하시면 돼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풀어보시고 위에 박스에 그 편입 요건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음행 처리는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약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예외시 설명하면 뭐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게 약관이 정말 길다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설명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나 아니면 뭐 대량 반복적으로 처리되고 우리가 또 그 듣는 사람이 잘하는 걸 굳이 뭐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질상 대량 신속 처리해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약관 해석 요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5번 약관 해설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금융기관의 업무는 마비될 겁니다. 사람이 물론 똑똑해서 한 번 들으면 잘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순차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해시킬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시키는 것까지 아니고 인지할 가능성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겠구나라는 정도 인지할 가능성 정도만 설명하면 충분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7번 보시면 자, 요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기업과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합의하면 그리고 다르게 합의했다는 건 뭡니까? 약관 이거 적용 안 하고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먼저 적용하겠다. 그 말인 거잖아요. 우리 자,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약관에서는 자, 연 2%의 이율을 주겠다는데 자, 그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자, 우리 금융기관과 우리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 2%가 아닌 2.5%로 합의를 봤다면 2% 약관에 있는 2%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한 2.5% 이걸 먼저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이라는 것은 무조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강행법규가 아니라 임의법규, 즉 당사자의 해석으로 당사자의 의사로서 그것을 깰 수가 있는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약관과 관련된 내용들 그렇게 뭐 우리 어렵지 않고 여러분 보시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증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기업 측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대한민국 내 모든 은행은 동일한 약관 체계를 지니고 있고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달라버리면 표준 약관이라든지 동일한 체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상품 이름마다 여러분들 금융기관마다 다르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표준 약관 체제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채택할 거 그리고 시행할 건지는 뭡니까? 각자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기출 됐던 거긴 한데 32번, 33번 32번, 33번 요건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기본 약관. 자,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 다음에 예금 종류별 약관 체계, 그쵸? 무슨 예금 종류별로 뭐 수시 입출금식이라든지 적립식 이런 식으로 있는데 종류별. 그 다음에 당해 상품 있잖아요. 그 종류에 따라. 그럼 순서는 뭡니까? 당해 상품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종류별 적용하고, 그다음에 예금거래 기본 약관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예금 종류별 약관 체계를 어떻게 했다? 이원화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약관 체계 구성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3번 보시면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당해 예금 상품 약관이 있는 경우 우선 예금거래 기본 약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금별 약관을 먼저 적용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부터 뒤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예금 상품이 예금 상품 당해 상품 먼저 적용, 그다음 예금 종류별, 그다음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렇게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 여러분 너무 이게 지문상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틀리기 되게 쉬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넣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31번 문제 봤듯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내 모든 은행은 동일한 약관 체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동일한 약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채택과 시행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35번 보시면 일반 거래 약관의 부합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 거래 약관과 별도로가 아니라 일반 거래 약관에 따라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35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016년 1월 1일 근데 이건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예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대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예금거래 기본 약관 수험생 중에 말씀하셨는데,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건너뛰었던, 다른 강의를 들었는데,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건너뛰었다. 근데 이것도 나오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신 분이 좀 있었는데,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근데 뒤쪽에 우리 보시면 우편법이니, 금융 관련해서 관련 법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예금거래 기본 약관 같거든요. 오히려 그 순서를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금거래 기본 약관은 교재 내용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오늘 또 좀 더 꼼꼼하게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온라인도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그렇게 다 살펴봤듯이 좀 꼼꼼하게 그걸 보시고, 자, 이거는 법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한 내용 설명은 필요 없고 조문과 비교를 하셔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이게 그냥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 법령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예금거래 기본 약관 다 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다만 우리
수시 출금식 같은 경우는 수시로 찾아야 되니까 비밀번호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치식, 정리식 예금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자 신고 이건 여러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까? 신고하지 말아야 된답니까? 아무리 거치식이든 정리식이든 이 비밀번호 필요는 없겠죠. 만기가 되거나 그렇게 우리가 입금 만기가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해당되는 뭐 통장이든지 약간 뭐 그런 것들 가지고 가가지고 잘 본인의 신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거 가져간 다음에 그걸 확인 후에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 좀 더 안전한 우리 거래를 위해 가지고 비밀번호를 처음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신고하지 말아야 된다. 신고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왜 재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점에서 그렇게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다음에서 인감 서명을 함께 신고해야 돼요.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인감 또는 서명을 함께 신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자 6번, 7번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8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 아까 우리 나왔던 추심 위임설과 양도설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경우에 증권으로 입금한 때는 예금이 성립하고 다만 그 증권이 부도 처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처음으로 소급. 이건 뭡니까? 양도설의 입장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을까? 예금거래 기본약관 같은 경우는 추심 위임설의 입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심 위임설이라는 건 뭡니까? 일정 시한이 지난 후에 그 증권이 더 이상 이제 부도 처리되지 않거나 그런 것이 확실할 때 그때 뭡니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제7조 1항 3호에 보시면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된 경우 우체국이 증권을 교환하여 돌려 부도 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부도 반환 시한이 지난 때 그리고 결제를 확인한 때 이게 여러분들 그 추심 이임설 입장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은 잘못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9번, 10번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말씀드린 거 온라인 수업 때도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쉽고 좀 암기하기 어려운 건데 암기하기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정말 여러분 정리만 딱 해놓으시면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요 8조는 좀 체크를 좀 하십시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보시면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 보존 절차를 밟고 자, 한번 틀렸습니다. 권리 보존 절차 우체국에서 이런 일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가 반환 청구한 때 돌려준다. 자, 반환 청구한 때 돌려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례만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 자, 갑이 발행한 증권을 전전 유통대가 점점점점 유통돼가지고 자, 정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금을 하려고 그 증권을 가지고 예금 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 우체국에 와가지고 자, 여기도 1천만 원 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채권. 1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자 예금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우체국에 냈는데 우체국에서 그걸 조사를 딱 해보니까 나중에 그게 뭐가 됐습니까? 부도 처리, 즉 지급이 거절됐어요. 지급이 거절됐다. 그래서 물론 이게 타은행 뭐 증권이겠죠. 그래서 이거 지급이 거절됐다. 그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타은행 증권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 지급이 거절됐다면,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거 증권을 했을 때 만약에 자, 1천만 원 입금됐다라고 통장에 표시가 되겠죠. 통장에 표시됐지만 지급이 나중에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 우체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1천만 원 예금 원장에서 기입한 것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럼 따져야 되겠죠. 1천만 원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을 들고 이거 부도 처리 지급 거절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져도 저 달라고 이렇게 따져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뭡니까? 그 채권을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원장에서 A 우체국에서는 입금됐다는 것을 빼버리고 얘가 원할 시에는 그 채권을 반환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줍니다. 예, 그렇게 됐다. 그럼 얘가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발행인이 미안하다. 그럼 내가 통장에서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자 내가 어떻게 해요? 발행인이 와가지고 그 1천만 원을 자, 입금을 해줍니다. 1천만 원을 잔고에다 입금을 딱 해주면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 지급 거절된 날까지는 너무 촉박하니까 지급 거절된 날에 다음 날까지 우리 발행인이 자 이걸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1천만 원 예금 계약이 성립한 걸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성립한 걸로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문제 없으니까 빠져버리고 다만 이제 요 그
천만짜리 채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자, 우체국에 있다가 이것이 막 비정 막 이런 식으로 전전 유통되면 나중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채권을 갖다가 기하로 해가지고 자 예금하고 자 이거 돈 달라 저기 입금하겠다라는 이런 문제가 계속 전전 유통되면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뭡니까? 발행인이 그 돈을 입금을 해버리면 자, 그 이제 정권을 누구한테 준다? 발행인에게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에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렇게 사례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8조 보시면 조문만 여러분 한번 볼게요. 8조 1항 제6조 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을 때 우체국은 금액을 예금 원장에서 어떻게 한다? 뺀 뒤에 그다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려준다. 그 다음 2번 2항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 보전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줍니다. 예금 청구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주면 그래야지 이 사람이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 거절된 날까지가 아니라 지급 거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때는 자 예금 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으로 입금하였을 때는 하여튼간에 입금했다면 이제는 그때는 뭐합니까?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 보시면 증권을 입금하였으나 증권이 지급 거절된 경우 증권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 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 등으로 입금하였다면 발행인에게 그 정권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발행인에 돌려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지급 거절한 날까지가 아니라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번은 틀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자, 예금 종류별 이유를 바꾼 때는 바꾼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이 아니라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겁니다. 12번 보시면 은행에서 이유를 바꾼 경우 이틀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바꾼 이유를 적용해야지만 적립식이라든지 거치식은 뭔가 처음 정한 게 그대로 쭉 가요 중간에. 근데 처음에 약정을 합니다. 이거 중간에 이율이 바뀌면 그때부터 적용하는 약정을 맺었다면 여러분들 그 이율이 바뀐 날부터 바꾼 이유를 적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예치식과 적립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12번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다음 원천 징수한다 13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에 14번은 제가 왜 이 말을 넣었냐면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예금주가 어떻게 돈을 달라라고 청구한 때 청구가 있어야지만 그 지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적금 3년짜리를 넣었어요. 만기일이 지났어요. 근데 깜빡하고 모르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지난 다음에 청구하면 그때 지급해도 은행으로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그게 개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 그 다음에 15번은 제가 아까 앞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 또 여러분들 예금주는 자 당연한 거예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할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거는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화로 제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필요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전화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굳이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17번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 갑이 통장과 카드를 분실하였다면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대한 경우 전화 등으로 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뭡니까? 서면해야 된대. 근데 요즘 서면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론 서면이랑 딴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서면 작성하라는 거 분실 신고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급한 경우에는 서면 밤에 늦게 이렇게 분실냈다 서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긴급한 경우에는 뭐 한다? 전화 등으로 신고를 대체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함으로써 갑은 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장난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거는 정말 좀 말장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직접 가서 서면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갑이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갑이 통장과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우체국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장 카드를 발견했다. 그럼 갑은 본인의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서면으로 철회해라? 아니요. 철회는 신고에 대한 철회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강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그냥 딱 보냈으면 자, 일반적인 뭐 며칠 뒤에는 충분히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라면 그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걸 만약 규정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그 수령하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 다 적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금융 업무로서는 뭡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뭐 그 의사를 갖다가 수령할 수 있게끔 뭐 전담해서 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해가지고 뭐 여러분 거기에만 전담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나중에 우리는 이런 책임을 다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발송을 했으니까 이때쯤 너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금거래 기본약관도 꽤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번 보시면 뭐 발송한 때 의사표시 효력,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은 예금계약의 임의 해지, 아주 중요한 의사표시네요. 임의 해지 통보할 때 예금주가 신고한 전화 또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하고, 자, 이때는 뭡니까? 중요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메일, 전화번호, 그 이메일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뭘로 해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지 확실하게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예금주에게 발송한 때가 아니라 뭡니까? 예금주가 볼 수 있게끔, 즉 도달한 때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 두 가지가 다 틀렸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22번 보시면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는 우체국의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체국 직원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신고한 인간과 과실이 없이 신고한 인간과 유관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업무를 처리했다면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22번은, 자, 제가 이거 나름 그냥 좀 생각을 했는데, 자, 면책 규정과 관련해가지고, 면책,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한다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자, 금융기관에서 나름 주요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할 때, 자, 금융기관에서 뭘 요구한다? 금융기관의 선의와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책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선의만 있어도 안 되고 선의, 무과실 함께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자, 이거는 정말 뭐 말장난이라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나름 이제 법령 파트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이게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근데 자, 이게 선의, 무중과실. 자, 우리 우편금융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의 무중과실은 아니고 선의 무과실이라는 거, 그건 여러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자,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작은과실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작은과실이 있더라도 면책된다라는 그런 말인데, 선의 무과실이란 말은 과실이 작은 과실조차도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면책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특히나 그 매금주가 손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 뭘 위해서는? 면책을 위해서는. 그래서 선의 무중과실이 아니라 선의 무과실이다라는 차원에서 22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16조 관련해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금주 자기합수표 발행, 예금주 잘못으로 재발행하면 수수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아니라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자,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수수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수수료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좀 말장난 같더라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4번 면책과 관련되는 거네요. 그래서 보시면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명인,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서, 그래서 우리 텔레뱅킹으로 막 그때 금융기관에서 뭡니까? 그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맞으면 그냥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딴 사람이 요청을 한 거다. 그래서 정보가 누설됐다 하더라도 뭡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우체국은 약관 변경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 알린다. 자, 일반적인 약관 변경 같은 경우는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는 게 맞습니다.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죠. 그러면 불리한 경우라면 이거는 뭡니까? 갑자기 예치식 예금과 관련해서 상품이 자, 이율을 1년에 2% 주는 걸 1%로 자 낮췄다. 그러면 예금주한테 불리한 그런 어떤 약간의 변경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뭐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금주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전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현금 지급기에 그런 데다가도 표시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1항 그 20조 약관 변경 1항은 일반적인 경우, 2항은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 그래서 1호 보시면 1항에 의한 게시도 당연히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도 하고 뭐 거래 통장에 표기도 하고 이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금주에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26번 약간의 변경됐어요. 그럼 약간 변경된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듣고도 2%, 1%자 약간 이율이 떨어졌다라는 걸 들었으면 이거는 예금주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뭉보다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물론 의사 표시를 하면 돼요. 나 2%인 거 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약간을 왜 1%로 변경해? 나 해지할래? 그럼 해지하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볼까요? 거절한 것으로 볼까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거절한 것으로 본다. 26번 틀렸어요. 승인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거네요. 약관과 다른 사항을 합의했다. 그러면 그 합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합의사항을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합의사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7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8번 우리 약간 순서 관련해 약간 적용 순서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봤던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 30번 보면 자, 예금주가 우체국과의 거래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우체국에 설치한 소비자 보호. 자, 소비자 보호. 물론 이제 소비자 보호도 여러분들 우리 소비자 보호 권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계긴 하지만 제 때는 뭐다? 금융 분쟁 처리 기구로 갑니다. 금융 분쟁 처리 기구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런 것만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 관련된 조문들 다 넣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 다 넣어가지고 좀 하나로 빠짐없이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바람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OX 문제라든지 같이 조문까지 그렇게 보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기 예금 업무 일반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